버스가 급정거하며 사람들이 앞으로 쏠렸어요. 서 있던 노인의 손이 손잡이에서 미끄러졌고 그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가슴이 묵직하게 조여오고 왼팔로 저린 감각이 퍼져나갔어요. 괜찮으세요? 정신 잃지 마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던 화요일 오전, 박민석 할아버지는 3개월 만에 정기 검진을 위해 집을 나섰어요. 평소 같았으면 딸이 차로 데려다 줬겠지만 오늘은 정희가 승진 발표가 있다고 했기에 괜찮다. 내가 먼저 가볼게라며 혼자 버스를 타기로 했죠. 박 씨는 우산을 꼭 쥐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은퇴한 지 5년 대학병원 심장외과 과장으로 40년 넘게 일했던 손길은 이제 아침 신문을 넘기고 텃밭에 상추를 따는 일상적인 움직임만 남았습니다. 한때는 아이의 선천성 심장 질환을 고치고 교통사고 환자의 찢어진 대동맥을 살려낸 그 손이었는데 말이죠.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박 씨는 비를 피해 서 있던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어요. 의사 시절부터 몸에 밴 관찰 습관 때문인지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젊은 여성은 계속 시계를 확인하며 초조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교복 입은 학생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에 맞춰 발을 까딱거리고 있었어요. 박 씨는 문득 병원 대기실에서 환자들의 표정을 살피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일 겁니다. 걱정 마세요. 아이의 심장은 이제 정상적으로 뛸 거예요. 그때는 이런 말 한마디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귓가에 들려오는 지나간 메아리 같았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탔어요. 박 씨도 천천히 버스에 올라 카드를 찍었습니다. 노약자석을 찾아 눈으로 훑어보았지만 모든 자리가 이미 차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괜찮았겠지만 오늘따라 왼쪽 무릎이 유독 아팠습니다. 지난주부터 느껴지던 무릎 통증이 비 오는 날씨 탓인지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더구나 최근 들어 가끔씩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심장 전문의였던 그로서는 이 증상들이 의미하는 바를 너무나 잘 알았죠. 박 씨는 한숨을 살짝 내쉬고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버스 안은 젖은 우산과 빗물로 습기가 가득했고 사람들의 숨결로 유리창은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박 씨가 수십 년간 봐온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저 왼쪽에 보이는 현대의료원이 바로 그가 평생을 바쳐 일했던 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박 씨는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을까요? 특히 15년 전 심실 중격 결손증을 가진 아이의 수술은 지금도 의대 교과서에 실려 있었습니다.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했던 수술이었지만 그 아이는 살아남았고 어디선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 거예요.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무릎에 실리는 체중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박 씨는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말하기가 쑥스러웠어요. 40년간 박 선생님으로 불리던 자존심이 아직 그에게 남아 있었나 봅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던 사람이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되었다는 현실이 조금 씁쓸하게 느껴졌어요. 버스가 신호에 걸려 서자 박 씨는 창밖으로 병원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검진 결과가 어떨지 조금 걱정되었어요. 최근 들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났거든요. 밤에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에 깨기도 했습니다. 의사로서 이런 증상이 신부전의 전조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병원에 가는 것이 그에게는 일종의 외출이자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만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동료 의사들은 각자의 바쁜 삶이 있었고 딸 정희는 승진을 앞두고 더 바빠졌으며 이웃들과도 그저 인사만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가끔은 그 고독함이 숨을 막히게 했어요.
버스가 다시 출발하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도로는 점점 더 미끄러워졌어요. 박 씨는 손잡이를 조금 더 꽉 잡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앞에서 달려오던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고 버스 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버스 안에 사람들이 앞으로 쏠렸고 박 씨의 손이 미끄러졌어요. 균형을 잃은 그 순간 갑자기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왼쪽 팔에 저린 감각이 퍼지며 통증이 밀려왔어요.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고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시야가 좁아져 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신 잃지 마세요. 젊은 남자가 재빠르게 사람들 사이를 뚫고 왔습니다. 그는 즉시 박 씨의 맥박을 확인하고 옆으로 눕혔어요. 그의 손동작은 어딘가 익숙하고 능숙했습니다. 마치 의료인처럼 말이죠. 주변 승객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몇몇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으며 한 여학생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119에 신고했어요. 라고 누군가 외쳤어요. 박 씨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자신을 돕는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청년의 얼굴에는 걱정과 집중력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특히 그의 손동작은 의료인처럼 정확하고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해요. 호흡도 가빠요. 청년은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며 박 씨의 와이셔츠 단추를 풀어주었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가운데 박 씨는 이 청년의 목에 걸린 병원 아이디 카드를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왼쪽 가슴 부근에 보이는 희미한 수술 흉터, 어딘가 익숙한 모양이었어요.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생명을 구하던 의사였던 자신이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가 되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는 이 청년은 또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걸까? 의식이 점점 더 흐려지는 가운데 박 씨는 이 낯선 청년의 얼굴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어둠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요.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박 씨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을 뜨려고 했지만 몸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누군가 계속해서 자신의 손을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정감이었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할 거예요. 의식을 잃지 마세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합니다. 청년의 차분하지만 전문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구급대원들이 버스에 올라왔습니다. 재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박 씨를 이송 준비하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청년은 구급대원에게 박 씨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약 5분 전 급정거 후 쓰러지셨고 왼쪽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호소하셨습니다. 왼팔 저림 증상도 있고 맥박 불규칙하며 의식이 명료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급성 관상 동맥 증후군으로 보입니다. 마치 훈련된 의료인처럼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구급대원은 청년에게 환자와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청년은 그저 같은 버스에 탄 승객일 뿐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럼에도 자신이 현대의료원 의료진이며 병원까지 동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직업적 의무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박 씨는 들것에 실려 버스에서 내려졌습니다. 가을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비에 젖지 않도록 구급대원들이 재빠르게 구급차로 그를 옮겼습니다. 청년도 뒤따라 구급차에 올랐어요. 박 씨는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희미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천장에 달린 형광등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어요.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40년간 의사로 일하며 얼마나 많은 응급 이송 중인 환자를 진료했던가. 이제는 자신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박 씨는 시선을 돌려 옆에 앉아 있는 청년을 보았습니다. 젊은 남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제야 청년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은 단정한 차림새의 지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목에는 병원 아이디 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준호, 현대의료원 심장내과 전문의. 박 씨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어요. 목에 걸린 아이디 카드를 보니 준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했던 바로 그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연의 일치가 신기했어요. 준호는 박 씨가 깨어난 것을 알아채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곧 병원에 도착합니다. 걱정 마세요. 현대의료원은 심장질환 치료가 최고니까요. 의사답게 차분하게 안심시키는 말투였어요. 박 씨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너무 말랐고 가슴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심장이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그는 자신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빠르게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박 씨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맥박을 재고 산소 포화도를 살피는 모습이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마침내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고 응급실 의료진들이 재빠르게 박 씨를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준호도 함께 들어가며 의료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의심됩니다. ECG 검사와 심장효소 검사 즉시 필요합니다.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그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박 씨에게는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환자를 돌보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그 환자가 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때 한 여성 간호사가 준호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 오늘 오후 컨퍼런스 발표 준비해야 하지 않아? 준호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출근길에 버스에서 발생한 일과 환자의 상태를 전달했어요. 미경이라는 이름의 그 간호사는 준호의 여자친구였습니다. 미경은 곧바로 전문적인 모습으로 돌아와 박 씨의 상태를 살폈어요. 혈압 145에 95, 맥박 불규칙, 산소 포화도 93%. 의료진은 재빠르게 심전도 검사와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고 진단을 내렸어요. 불안정형 협심증입니다. 즉시 심장내과 입원 필요하며 CCU에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상태에 따라 관상동맥 조영술이나 스텐트 시술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 씨는 그 말을 듣자 쓴웃음이 났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환자들에게 같은 설명을 했던가.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미경이 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신분증을 보는 순간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민석? 혹시 박민석 교수님이신가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경은 준호에게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신분증을 보더니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민석 교수님, 정말 그분이신가요? 박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이 청년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의외였습니다. 박 씨는 의사에게 자신도 이 병원 심장외과 의사였다고 말했어요. 5년 전 은퇴했지만 40년간 이 병원에서 심장수술을 집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박민석 교수님이라며 존경의 뜻을 표했습니다. 심장외과의 전설적인 의사로 의대생들도 다 아는 분이라고 말했어요. 이 과정 내내 준호는 말없이 박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응급실에서의 처치가 끝나고 박 씨는 병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심장내과 병동의 집중치료실로 그를 이송했어요. 준호는 미경과 잠시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내 컨퍼런스는 신경 쓰지 마. 다른 선생님께 부탁드릴게. 나는
박 교수님을 직접 돌봐야 해. 미경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렇게 신경 쓰는 거야? 다른 담당이가 있잖아. 준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내가 직접 담당하고 싶어.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 미경은 준호의 표정을 보더니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박 씨가 병실에 안정을 취한 후 준호가 진료를 위해 들어왔어요. 박 씨는 문득 딸 정희가 걱정될 것 같아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버스에 두고 온 것을 깨달았어요. 제 휴대폰이 버스에 있는 것 같은데 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내밀었어요. 이미 가져왔습니다. 버스 기사님께서 보관하고 계셨어요. 제가 설명드리고 받아왔습니다. 박 씨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준호의 이런 세심한 배려가 의아하게 느껴졌어요. 보통은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준 후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준호는 계속해서 박 씨를 신경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연락한 후 준호에게 그 이유를 물었어요. 왜 저를 이렇게 특별히 신경 쓰시는 건가요? 게다가 제 이름을 아시는 것 같은데.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병상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셔츠의 버튼을 2개 풀었어요. 왼쪽 가슴에는 수술 흉터가 있었습니다. 독특한 Y자 모양의 흉터였어요. 그 모양을 본 순간 박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특이한 Y자 모양의 흉터는 그가 20년 전 개발한 독특한 수술 방식의 흔적이었어요. 심실 중격 결손증을 위한 특수 수술 기법으로 일반적인 수술보다 회복이 빠르고 후유증이 적은 혁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 수술법으로 살린 환자는 30명 정도에 불과했어요. 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전 10살 때 선천성 심장 질환으로 사망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포기했지만 박 교수님께서 새로 개발한 수술법으로 제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박 씨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20년 전 수술 장면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중증 심실 중격 결손증을 가진 10살 소년. 대형 병원에서도 수술을 포기한 케이스였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요청으로 맡게 된 사례였고, 당시 박 씨가 연구 중이던 새로운 수술법을 처음으로 적용했던 케이스였어요. 12시간에 걸친 긴 수술이었습니다. 의료진 모두가 지쳐갈 때도 박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수술이 성공했을 때 그 안도감과 성취감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준호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 후 저는 박 교수님을 롤모델로 삼아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대에 진학해서 교수님의 모든 논문을 찾아 읽었고 교수님처럼 심장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어요. 외과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어릴 때 수술로 인한 체력 문제로 내과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교수님을 만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박 씨는 감격스러운 마음에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보람찬 순간은 자신이 살린 환자가 건강하게 자라 멋진 성인이 된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환자가 다시 자신을 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생이 그리는 원은 참으로 신비로웠어요. 그래서 출근길에 버스에서 쓰러진 분이 박 교수님인 줄 몰랐지만 응급처치를 하면서도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신분증을 보고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미경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전화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가면서 미경은 박 씨에게 살짝 웃어 보였어요. 준호가 늘 말했어요. 언젠가 은인을 만나면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그 기회가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네요. 준호가 나간 후 박 씨는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지만 비는 그쳤어요. 그는 인생의 놀라운 인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 가끔씩 느끼던 공허함과 쓸쓸함이 오늘 이 우연한 만남으로 조금은 채워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박 씨는 병실에 누워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생의 신비로운 연결고리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갔지만 박 씨의 마음은 오랜만에 밝고 따뜻했습니다. 내일 딸 정희가 병원에 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준호는 자신이 직접 박 씨의 주치의를 맡겠다고 했습니다. 도움을 주었던 의사가 환자가 되고 환자였던 아이가 의사가 되어 은인을 돌보게 된 이 상황이 참으로 묘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여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일 후 박 씨는 퇴원 준비를 마쳤습니다. 의사들이 처방한 약을 받고 주의사항을 들은 후 병실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는 다행히 심각한 심근경색은 아니었지만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이런 진단을 수없이 내려온 입장에서 이제는 그 진단을 받는 쪽이 된 현실이 묘하게 느껴졌어요. 의사로서 박 씨는 이제 규칙적인 약 복용과 안정적인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스타틴, 베타 차단제, 항혈소판제, 한때는 수많은 환자에게 설명하던 약들이 이제는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정희가 병원에 와서 퇴원 수속을 도왔습니다. 승진 발표 직후라 피곤해 보였지만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는 눈빛이 역력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자주 들여다볼게요. 그동안 너무 바빴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네요. 정희는 아버지의 짐을 챙기며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박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는 듯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자식 걱정은 늘 부모의 몫이지 자식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원 준비를 마무리할 즈음 준호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흰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건 모습이 전문적이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20년 전 수술대 위에 누워있던 작은 소년이 이제는 한 명의 당당한 의사가 되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감회롭게 느껴졌어요. 퇴원 준비는 다 되셨나요? 약 처방과 주의사항은 다 설명받으셨죠?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처방대로만 잘 따르면 대부분 증상이 조절됩니다라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지금은 자신이 그 말을 해줄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박 씨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 불편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정기적인 후속 진료도 필요합니다. 특히 니트로글리세린은 항상 소지하셔야 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가 단순한 의사의 의무를 넘어선 것임을 박 씨는 느낄 수 있었어요. 자신도 한때 특별히 신경 쓰던 환자들이 있었지만 준호의 배려는 그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준호에게 아버지를 도와준 것에 대해 거듭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특히 버스에서의 응급 처치가 없었다면 상황이 더 심각해졌을 거라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준호는 겸손하게 그저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지만 박 씨와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서는 정희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배려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박 씨가 병원을 나서려는 순간 문득 준호에게 말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시간이 괜찮다면 점심이라도 같이 하면 어떨까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오랜만이라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기꺼이 그러겠다며 화요일 점심 약속을 잡았어요. 박 씨는 정희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이전과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전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던 그 순간 삶의 끝을 보는 듯 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차 안에서 정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약은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요즘 앱으로 약 복용 시간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 박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40년간 의사였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리고 20년 전 자신이 살린 그 소년이 이제는 의사가 되어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놀라웠습니다. 정희가 박 씨를 집에 데려다 주고 식재료를 냉장고에 채워 넣었어요. 비상시 연락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집안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했습니다. 아버지, 욕실 매트가 미끄러워 보여요. 내일 미끄럼 방지 매트로 바꿔드릴게요. 정희는 이틀에 한 번씩 들르겠다고 약속했어요. 직장이 바빠도 아버지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씨는 딸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지만 그 따뜻한 배려가 고마웠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독립성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혼자 살던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끔은 외로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화요일이 되자 박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준호와의 점심 약속이 기다려졌습니다. 병원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2시에 준호는 병원 업무가 끝난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대감이었어요. 은퇴 후에는 이런 설렘을 느낄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약속 시간에 준호가 도착했어요. 병원 가운 대신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준호는 박 씨를 보자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병원에서의 권위 있는 의사가 아닌 스승을 만난 제자처럼 한층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히 좋아하는 이 식당의 메뉴를 추천했습니다. 여기 연어 샐러드가 정말 좋아요. 심장 건강에도 좋고요. 두 사람은 천천히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수술 후 겪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1년 정도는 학교 체육 시간도 참여하지 못했고 친구들이 놀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잠시 그때의 아픔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교수님 덕분에 제가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항상 교수님을 은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박 씨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의사로서의 보람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준호는 수술 후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 교수의 논문들을 찾아 읽으며 심장에 관한 지식을 쌓았다고 했어요. 의대 시절에는 박 교수가 개발한 수술법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의료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어요. 자신이 그토록 몰두했던 의학 연구와 술기 개발이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은퇴 후에는 가끔 내가 했던 일들이 의미 있었는지 회의가 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니 그런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박 씨의 말에 귀 기울였어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박 씨는 문득 준호의 가슴에 있는 흉터가 궁금해졌습니다. 수술 흉터는 많이 불편하지 않나요? 그 당시에는 흉터를 최소화하는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준호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릴 때는 친구들이 놀릴까봐 걱정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흉터 덕분에 제가 살아있으니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셔츠 단추를 두어 개 풀고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한 Y자형 흉터가 있었어요. 그것은 박 씨가 개발한 특수 접근법의 흔적이었습니다. 이 수술법은 당시 제가 연구 중이던 새로운 방식이었어요. 기존 수술보다 접근 각도를 달리해서 회복 속도를 높이고 합병증을 줄이는 방법이었죠. 박 씨는 의학적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준호에게 수술 과정과 당시 연구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마치 소중한 강의를 듣는 학생처럼 열심히 경청했어요. 가끔 전문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준호의 질문 하나하나가 의학적으로 깊이 있어 박 씨는 감탄했어요. 단순히 살아남은 환자를 넘어 뛰어난 의학적 소양을 갖춘 의사로 성장한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외과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았나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사실 교수님처럼 외과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유증으로 오랜 시간 서 있는 것이 힘들어서 내과를 선택했어요. 그의 솔직한 답변에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심장내과를 선택한 것은 교수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심장이라는 장기의 매력을 느꼈고 그것이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가 잠시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며 박 씨는 그와 미경의 관계가 궁금해졌어요. 통화를 마친 준호는 미경이 오늘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경과는 어떻게 만났나요? 준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했어요.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미경은 제가 처음 발령받은 심장내과 병동의 수간호사였어요. 처음에는 엄격한 선배로만 생각했는데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자신도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와 결혼했었지만 아내는 10년 전 암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준호는 박 씨에게 최근의 건강 상태를 물었어요. 흉통은 없으세요? 운동할 때 호흡곤란은요? 약은 잘 복용하고 계시나요? 퇴원 후 약은 잘 복용하고 있는지,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는지 등 세심하게 체크했습니다. 그의 질문에 박 씨는 의사가 아닌 환자로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가끔 약 먹는 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평생 남에게 약을 처방하다가 정작 내가 먹으려니 적응이 안 되네요. 자신이 환자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느꼈던 답답함이 이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약 복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교수님, 불안정형 협심증에서는 약물 수능도가 재발과 직결됩니다. 특히 아스피린과 스타틴은 절대 걸으면 안 돼요. 그의 진지한 표정에서 박 씨는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약 복용 알림 앱을 깔아드릴까요? 요즘 어르신들도 많이 사용하세요. 박 씨는 살짝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준호는 오후에 병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미안해했어요. 박 씨는 괜찮다며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오랜만에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준호는 오히려 자신이 감사하다며 정중히 인사했어요. 헤어지기 전 준호는 다음 주 정기 검진 일정을 잡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진료하겠다고 했어요. 교수님, 저희 집사람 미경도 교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다음에는 3사람이 함께 식사해요. 박 씨는 기쁘게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준호와 헤어진 후 박 씨는 집으로 가는 길에 공원에 들렀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의사로서의 자부심을 다시 느낀 하루였어요. 자신이 살린 생명이 이렇게 훌륭한 의사로 성장하여 다시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인생이란 참 신비로운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원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하던 그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가슴에서 시작된 압박감이 턱과 왼팔로 퍼져나갔어요. 숨이 가빠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 버스에서 느꼈던 그 익숙한 통증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어요. 의사로서 박 씨는 이것이 협심증 발작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을 꺼내 혀 밑에 넣었어요. 벤치에 다시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다행히 몇 분 후 증상이 완화되었어요. 잠시 벤치에 앉아있던 박 씨는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할까 생각했습니다. 화면에 준호의 번호까지 눌렀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정희는 승진한 직후라 더 바빠질 텐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40년 동안 의사였는데 이 정도는 혼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 박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로서 그는 이 증상이 위험한 신호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환자였다면 즉시 병원에 가라고 조언했을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 씨는 약통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아토르바스타틴, 메토프롤롤. 평생 남에게 처방해온 약들을 하나씩 분류했어요. 하지만 약봉지 하나를 떨어뜨리자 작은 알약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몸을 숙여 약을 주우려는데 다시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겨우 의자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처방해온 약을 이제는 자신이 먹고 있다는 현실이 아이러니했어요. 그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오늘 준호를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이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어요. 문득 그는 자신의 진료 기록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서재에서 개인 의료 일지를 꺼냈어요. 의사로 일하는 동안 특별했던 케이스들을 기록해둔 일지였습니다. 20년 전 페이지를 넘기자 준호의 수술 기록이 나왔어요. 김준호 10세, 심실 중격 결손증 중증. 당시 수술 전후 상황과 환자 상태를 꼼꼼히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자신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담긴 필체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수술 성공 후의 기쁨도 간결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 안정적, 새로운 수술법 성공적으로 적용, 추후 연구 지속 필요. 그 짧은 문장 뒤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는지 이제와 돌이켜보니 새삼 느껴졌어요. 일지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이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신가요? 박 씨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준호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간략히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공원에서 있었던 가슴 통증 에피소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저녁에 들를게요. 제가 음식도 좀 해갈게요. 정희의 따뜻한 목소리에 박 씨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전화를 끊고 창가에 다시 앉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어요. 의사로서 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정작 자신의 건강은 소홀히 해왔다는 것을. 심장내과 동료들에게 정기 검진을 받으라던 조언을 바쁘다는 핑계로 얼마나 미뤄왔던가요? 이제 자신을 걱정해주는 딸과 예상치 못한 새 인연 준호가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도 강했어요.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온 그에게 누군가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준호의 어르신들도 많이 사용하세요라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자신이 이제 어르신이 되었다는 현실을 인정하기 힘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약을 더 규칙적으로 먹어야겠다. 공원에서 있었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박 씨는 다짐하며 내일의 아침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날씨는 더욱 쌀쌀해졌고 가을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박 씨는 창가에 앉아 허브차를 마시며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의사 시절부터 해온 습관이었어요. 그날의 특별한 사례나 생각들을 기록하는 것. 평생 환자 상태를 차트에 기록하던 손이 이제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메모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는 펜을 꾹 쥐며 적었어요. 혈압 165에 95, 가슴 압박감 간헐적, 왼팔 저림 증가, 수면 중 호흡곤란 3회. 철저하게 증상을 기록하는 습관은 의사에서 환자가 된 지금도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그는 펜을 들고 있는 손이 평소보다 더 많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왼쪽 팔의 저림도 심해졌고 밤에는 숨이 막혀 여러 번 잠에서 깼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혈압을 다시 측정했어요.
180에 100. 박 씨는 측정값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간 환자들에게 이 수치는 매우 위험합니다라고 수없이 말했던 그가 이제는 그 말을 듣는 당사자가 되었어요. 의학적 지식은 그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너무도 정확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약통을 열어 아침 약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잠시 고민하다가 베타 차단제와 이뇨제를 한 알씩 더 추가했습니다. 스스로 처방을 수정하는 것이었죠. 환자에게 절대 권하지 않았을 행동인데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약을 손에 쥔 채 준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교수님, 약물 용량은 절대 임의로 조절하면 안 됩니다. 심장 약물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조절하셔야 해요. 의사로서 그는 준호의 충고가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자로서의 그는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40년간 이 약들을 처방했는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병원에 가면 또 입원시키려 할 테고 그런 시간 낭비를 할 순 없어. 결국 더 많은 약을 삼키고 창가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희는 어제 와서 냉장고를 채워두고 갔어요. 바쁜 와중에도 아버지를 챙기려는 모습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습니다. 정희야, 아빠 괜찮아. 너무 자주 오느라 힘들지 않니? 라고 말했지만 정희는 자주 봐야 안심이 된다며 고집을 부렸어요. 박 씨는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얼굴은 전보다 더 창백했어요. 한때는 환자들에게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진단을 내리던 외과 의사였는데 이제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조차 힘든 노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노인이 되었지? 그 단어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불편했어요. 준호도 일주일 전 검진 이후 매일 전화를 해왔습니다. 약은 잘 먹고 있는지, 증상은 없는지, 건강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체크했어요. 어제는 스마트폰 앱으로 약 복용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제안했습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사용하세요. 쉽게 설치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반발심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어르신들이라는 말이 꼭 자신을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분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의학 기술의 최전선에서 일했던 그가 이제는 기본적인 스마트폰 앱도 도움 없이 사용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되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결국 박 씨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공원에서 있었던 발작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준호에게 그저 약간의 가슴 통증이 있었다고만 얘기했고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식욕이 없었고 물만 마셔도 가슴이 답답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짧은 거리를 걷는 것도 숨이 차고 힘들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지식은 이런 증상들이 신부전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환자로서의 그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준 의사가 이제 와서 남에게 의존할 순 없지. 자존심일까요? 아니면 부담을 주기 싫은 마음일까요? 그보다 더 깊은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병으로 인해 독립성을 잃고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노인이 된다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 평생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도왔지만 그들의 심리적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바로 지금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교수님, 오늘 어떻게 지내세요? 어제 말씀하신 가슴 통증은 좀 나아지셨나요? 박 씨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 중에 갑자기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단단히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숨소리가 이상한데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걱정스러워졌어요. 조금 숨이 가쁜데 괜찮을 거야. 박 씨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평생 차분한 목소리로 진단을 내리던 그 입에서 이제는
불안한 환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지금 바로 구급차 부를게요. 교수님 주소가 북악동 31번지 맞죠? 박 씨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과민 반응일 뿐이야.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준호는 이미 전화를 끊고 아마도 구급차를 부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 씨는 불안한 마음에 소파에 앉아 심호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구급차가 온다면 얼마나 낭패일까요? 이웃들의 이목도 신경 쓰였고 무엇보다 응급환자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이 두려웠어요. 평생 응급실에서 생명을 구하던 의사가 이제는 그 응급실로 실려가는 환자가 된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렇게 빨리 구급차가 올 리가 없는데 문을 열어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다행히 병원 근처에 있었어요. 구급차보다 제가 먼저 왔네요. 준호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어요. 의사 가운을 입은 채로 달려온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이 20년 전 수술실에서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한때 자신이 그랬듯이 지금 준호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달려온 것입니다. 역할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어요. 준호 씨, 정말 괜찮아요. 그냥 약간 숨이 가쁜 것뿐이에요. 이런 증상은 이전에도 있었고, 준호는 말을 듣지 않고 청진기를 꺼내 박 씨의 가슴에 대었습니다. 평생 남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던 의사가 이제는 진찰을 받는 환자가 되어 젊은 의사의 차가운 청진기 접촉에 움츠러드는 순간이었어요. 심잡음이 들립니다. 호흡음도 깨끗하지 않고요. 폐에 수분이 찬 것 같아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의사로서의 전문적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더 이상 존경하는 스승 앞에 선 제자가 아니라 환자 앞에 선 의사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재빠르게 맥박을 재고 혈압계를 꺼냈습니다. 190에 110. 교수님, 이 상태로는 즉시 입원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씨의 내면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의사로서의 그는 이 수치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자로서의 그는 그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박 씨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준호의 손을 살짝 밀어냈습니다. 과잉 진료야. 내가 40년 동안 의사로 일했는데 이 정도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 그 순간 평생 처음으로 그는 환자들이 왜 의학적 조언을 무시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두려움, 부정, 자존심, 그동안 비합리적이라고만 생각했던 환자들의 행동이 이제는 너무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교수님, 지금 상태는 급성 심부전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습니다. 제가 교수님이라면 당장 환자를 입원시켰을 거예요. 그 말은 과거 박 씨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했던 말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의사와 환자, 스승과 제자 사이의 긴장감이 방 안에 감돌았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환자를 봐왔는지 알아? 이 정도 증상은 휴식과 약물 조절로 충분히 관리 가능해. 박 씨의 목소리에는 자존심과 고집이 묻어났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생명조차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스승이자 은인, 그리고 지금은 환자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박 씨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정이었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건네주었고 박 씨는 자신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역시 딸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괜찮아, 정이야.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박 씨가 대답했지만 준호가 갑자기 전화를 받아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정희 씨. 저는 아버님의 주치의 김준호입니다. 지금 교수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혹시 병원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 씨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의사와 환자, 스승과 제자, 노인과 젊은이, 마이너스 이 모든 관계가 충돌하는 복잡한 감정이 그의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정희는 이제 승진해서 더 바빠질 텐데. 준호는 전화를 끊고 박 씨를 바라보았어요. 젊은 의사의 눈빛은 더 이상 존경하는 제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려는 의사의 확고한 눈빛이었어요. 교수님, 저도 의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환자예요. 가족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과거 박 씨가 환자 가족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40년 의사 생활에서 수없이 했던 말이 이제는 그가 듣는 말이 되었어요. 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환자들에게 했던 말을 이제는 자신이 듣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어요.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알아. 병원에 가면 또 여러 검사하고 약 조절하고 그냥 집에서 쉬면 나아질 거야. 준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전문가로서의 판단과 스승에 대한 존경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결심한 듯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20년 전 제가 10살 때 부모님이 모든 병원에서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을 때 유일하게 교수님만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 순간 20년 전 수술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절망에 빠진 부모님과 불안해하는 어린 준호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자신감 있게 했던 말. 모든 생명은 포기할 가치가 없다. 그랬던 것 같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생명도 포기할 가치가 없어요. 제발 병원에 가시죠. 그 순간 과거와 현재가 완벽하게 뒤바뀐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자신이 환자의 생명을 위해 싸웠고 이제는 준호가 자신의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역할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 박 씨는 갑자기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마치 가슴을 누군가가 강하게 누르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어요. 준호가 재빠르게 다가와 박 씨를 붙잡았습니다. 교수님, 정신 차리세요. 준호는 즉시 전화기를 꺼내 119에 전화했어요. 급성 심근경색 의심 환자, 70세 남성, 기존에 불안정형 협심증 진단받았고 현재 심한 흉통과 호흡곤란 있습니다. 북악동 31번지로 구급차 보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분명했습니다. 한때 자신의 생명을 구했던 의사의 생명을 이제는 자신이 구하려는 순간 준호는 재빠르게 박 씨의 와이셔츠 단추를 풀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을 꺼내 박 씨의 혀 밑에 넣어 주었어요. 교수님, 제 말 들리시나요? 호흡을 깊게 하세요. 박 씨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준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통증으로 인해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어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해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생명이 한 젊은 의사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의사에서 환자로, 스승에서 제자로, 강한 독립적인 사람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박 씨의 상태를 확인하며 침착하게 대처했어요. 한때 박 씨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준호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곧 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교수님.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의식이 흐려지며 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20년 전 수술실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어린 준호의 심장을 수술하던 그 긴박했던 12시간. 그때는 자신이 준호의 생명을 구했지만 이제는 반대로 준호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그리는 원은 신비로운 동시에 완벽했어요.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의식이 사라지기 전
박 씨는 준호의 얼굴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열정과 사명감으로 가득 찬 의사의 모습. 이제 그 모습이 준호에게로 이어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사라졌어요. 흰색 천장이 보였습니다. 높게 매달린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박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무거웠고 왼쪽 팔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어요. 심전도 모니터의 일정한 삐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40년간 그 소리를 들으며 환자를 치료했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자신의 심장 박동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의사였던 자신이 중환자 침대에 누워 있다는 현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군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흰 가운을 입고 차트를 확인하며 박 씨의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박 씨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이 너무 말라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물을 따라 조심스럽게 마시게 해주었어요. 36시간 동안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다행히 제때 응급처치가 이루어져 심각한 손상은 없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안도감이 역력했어요. 의학적 용어들이 이제는 자신의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가 되었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ST 분절 상승, 심근 효소 수치, 심실 기능, 평생 다른 환자들에게 설명했던 용어들이 이제는 자신의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박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중환자실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수많은 환자를 돌보던 곳에 이제는 그가 누워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며칠 밤을 새운 듯 얼굴이 지쳐 보였지만 아버지가 깨어난 것을 보고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그녀는 박 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손에 힘을 주어 살짝 담내하는 것이 박 씨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정희의 눈에는 피로와 함께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승진 직후 찾아온 아버지의 위기 상황. 독립적이던 아버지가 이렇게 취약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현실이 그녀에게도 큰 변화였을 것입니다. 준호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응급실에 도착 직후 심장 카테터 시술을 받았고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했다고 했습니다.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골든타임 내에 시술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어요. 전문가로서 박 씨는 이 설명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심장 일부가 영구적으로 손상되었다는 것을, 이제 평생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앞으로는 약물 요법과 함께 생활습관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지내시는 것도 당분간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의사로서 준호의 말이 옳다는 것을 박 씨는 잘 알고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환자들에게 똑같은 조언을 했던 그가 이제는 그 말을 듣는 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더 이상 스스로를 완전히 책임질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기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정희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태어나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제 아파트에 방이 하나 더 있어요. 당분간만이라도 함께 지내면 어떨까요? 승진했지만 업무 조정에서 재택근무도 가능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소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을 텐데 이번 일을 계기로 그 감정이 더 강해진 것 같았어요. 박 씨는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독립성을 잃는 것이 두려웠어요. 정희야, 내 생활이 있는데 아빠가 방해될 것 같아.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항상 저 걱정만 하셨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바쁘셔도 항상 챙겨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돌볼 차례예요. 그녀의 말에는 어린 시절부터 쌓인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가족에게 주었던 부재와 희생에 대한 보답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이어서 말했어요. 사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승진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박 씨는 이번 일을 겪으며 자신의 건강이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자신의 고집이 딸에게 얼마나 큰 걱정과 고통을 주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며칠 후 박 씨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회복 속도가 빨라 의료진도 놀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사로서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심장 근육이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그것이 앞으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의학적 지식이 때로는 불안감을 더하기도 했어요. 병실 창문으로 바라본 하늘은 맑았습니다. 팔걸이 의자에 앉아있던 준호가 말했어요. 교수님의 수술 기록을 꼼꼼히 살펴봤다고 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수술 당시 상황도 모두 확인했다고 덧붙였어요. 제 수술 케이스가 교수님의 특수와이자 절개법의 첫 성공 사례였더군요. 그 수술이 의대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전 정말 운이 좋았네요. 준호의 말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박 씨는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당시에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수술,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시도했고 12시간의 사투 끝에 결국 성공했었어요. 기억나요. 당시 병원 역사상 가장 어려운 케이스 중 하나였지.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어. 박 씨의 목소리가 감정에 복받쳐 흔들렸습니다. 의사로서 느꼈던 그 책임감과 절박함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때는 준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전문성과 용기를 발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흉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흉터 덕분에 심장내과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잊지 않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고 덧붙였어요. 그 말을 들으며 박 씨는 자신의 의사 생활이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교수님 케이스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병원 기록을 통해 교수님이 우리 병원에서 검진 받으신다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직접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준호의 고백에 박 씨는 놀랐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만남이 사실은 준호가 오랫동안 찾아왔던 인연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그날 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었군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순수한 우연이었다고 말했어요. 병원 기록으로 교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눈앞에서 쓰러진 분이 박 교수님인지는 병원에 도착해서야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박 씨는 인생의 신비로운 우연에 대해 생각했어요.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해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종종 예상치 못한 우연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우연이 아닌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필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경이 병실을 방문했어요. 그녀는 준호가 얼마나 열심히 박 씨의 케이스를 연구하고 치료 계획을 세웠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준호 선생님이 직접 스텐트 시술을 맡겠다고 고집했어요. 밤새 논문을 찾아보고 최신 치료법을 검토했죠. 내 은인의 심장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서요. 미경의 말에 준호는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씨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준호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의 눈으로 보면 그의 시술은 완벽했고 의학적 판단도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기술 이상으로 그의 헌신과 진심이 느껴졌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교수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은혜를 갚은 것뿐이에요.
그 순간 박 씨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의사로서 살려낸 생명들이 이렇게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경이로웠어요. 병실에는 잠시 따뜻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3명의 의료인과 1명의 환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의 인생에 얽힌 복잡한 실타래를 바라보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정희가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러 집에 다녀오겠다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필요한 것들 가져올게요. 책이나 특별히 챙겨올 물건 있으세요? 그녀의 질문에 박 씨는 침대 옆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서재에 있는 의학 서적 한 권만 가져와 줄래? 심장학 책인데 40년 동안 내 곁에 있던 책이야. 정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도 공부하시려고요? 이제는 환자로서 쉬셔야 할 때예요. 의사가 아니라. 그 말에 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평생 의사였던 자신이 이제는 완전히 환자의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현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준호와 미경도 자리를 비웠어요. 혼자 남은 박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간 바라본 그 풍경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이 지금 준호처럼 어딘가에서 자신의 직업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박 씨는 문득 병상 옆 테이블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준호가 퇴원 후 약 복용 관리를 위해 앱을 설치해 놓겠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사용하세요라는 말에 반발심을 느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는 천천히 스마트폰 화면을 켰습니다. 낯설고 복잡해 보이는 아이콘들이 가득했어요. 같은 모양인데 색깔만 다른 앱들. 눌러야 할지 밀어야 할지 알 수 없는 화면. 의학 교과서보다 더 복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생 의학이라는 복잡한 분야를 공부해온 그였기에 이 작은 기계도 익힐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화면을 터치해 보았습니다. 아이콘을 누르자 새로운 창이 열렸어요. 약 복용 알림이라는 앱이었습니다. 준호가 미리 설치해 둔 것 같았어요. 화면에는 복용 시간과 약의 종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아스피린, 스타틴, 베타 차단제. 바로 자신이 평생 환자들에게 처방했던 약들이었어요. 손가락을 더 움직여 설정 부분을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어르신들도 많이 사용한다. 이제 그 말이 부정적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 같은 사람도 배울 수 있다는 의미로 들렸어요. 화면을 좀 더 살펴보니 어떻게 알림을 설정하는지, 어떻게 복용 기록을 남기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복잡한 심장 수술법을 개발했던 그의 두뇌가 이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박 씨는 이제 자신이 의사가 아닌 환자임을, 독립적인 성인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노인임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삶의 또 다른 단계로의 자연스러운 이행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회진을 왔습니다. 박 씨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를 맞이했어요. 약 복용 관리 앱 한번 가르쳐 주겠나? 어제 좀 둘러봤는데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 그 말에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의사와 환자, 스승과 제자, 노인과 젊은이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준호는 기꺼이 앱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약 복용 시간 알림부터 혈압 기록 방법까지 천천히 하나씩 알려주었어요. 여기 보세요. 약을 복용하면 이 체크박스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기록이 남고 다음 복용 시간도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준호의 설명은 환자를 위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의학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듯 기술적인 용어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혈압이나 맥박 같은 측정값도 여기에 기록할 수 있어요. 그래프로도 볼 수 있고 이상 수치가 나오면 알림도 줍니다. 박 씨는 점점 앱의 기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돼? 생각보다 편리하네.
내가 젊었을 때는 환자 차트를 모두 손으로 기록했는데 박 씨는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평생 의학 지식을 쌓아왔지만 이런 새로운 기술에는 문외한이었어요. 그동안 거부감만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배우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가족들과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네. 새로운 기능을 발견할 때마다 박 씨의 눈빛이 점점 밝아졌어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것도 박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의학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수술법을 개발하는 것이나 새로운 앱을 배우는 것이나 결국은 모두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전이라고 덧붙였어요. 교수님, 이런 앱은 환자의 자기 관리 능력을 높여주죠. 의사가 24시간 곁에 있을 수 없으니까요. 환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걸 교수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셨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박 씨는 세대 간의 단절이 아닌 연결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어요. 준호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볍게 터치하며 앱의 다른 기능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알림 기능도 있어요. 정혜 씨에게도 같은 앱을 깔면 아버님이 약을 제때 복용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때는 그런 감시가 불편하게 느껴졌을 텐데 이제는 그것이 딸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였어요. 정희한테 도움이 될 것 같네. 그 아이가 걱정이 많으니까. 퇴원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기 위한 준비를 마쳤어요. 박 씨의 집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왔고 자신의 아파트 남는 방을 아버지를 위해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침대도 높이 조절되는 걸로 바꿨어요. 욕실에도 안전바를 설치했고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를 보살피는 입장이 된 딸의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딸의 제안을 거부하려 했지만 이제 박 씨는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큰 용기일 수 있다는 것을. 정희야, 고마워. 아빠가 많이 걱정했지만 내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내가 배워야 할 일이구나. 그 말에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항상 강하고 독립적이던 아버지의 변화가 그녀에게는 감동적으로 다가왔나 봅니다. 준호와 미경도 자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준호는 의학적 조언을, 미경은 간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가족이 될게요, 교수님. 미경의 따뜻한 말에 박 씨의 마음이 젖어들었습니다. 퇴원 전날 밤, 박 씨는 준호에게 작은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청진기야. 40년 동안 사용한 것이지.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준호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교수님. 준호는 청진기를 조심스럽게 목에 걸었습니다. 마치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박 씨는 자신의 의학적 여정이 준호를 통해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헤어지는 자리에서 준호가 말했어요. 다음 주부터 정기적인 가정 방문 진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미경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이제 우리는 그냥 의사와 환자가 아니라 가족 같은 사이니까요. 교수님이 제게 새 생명을 주셨듯이 저도 교수님께 제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준호의 말에 박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많은 환자를 치료했지만 이렇게 깊은 인연으로 이어진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병실 창문으로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다른 인생들과 얽혀 있는지 생각했어요. 의사로서의 삶은 끝났지만 이제 그는 새로운 관계와 역할 속에서 또 다른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던 노인이라는
정체성을 이제는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환자로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으로서, 그리고 가르침을 주는 동시에 배움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 박 씨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약 복용 알림이 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복용 완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성취감이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박 씨는 이제 의사가 아닌 환자로서, 독립적인 성인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노인으로서의 인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승리였습니다. 인생의 또 다른 장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정희의 아파트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베란다 안락 의자에 앉아 따스한 가을 햇살을 맞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이 물든 공원의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정희의 집은 박 씨가 살던 집보다 햇빛이 잘 들어오고 전망도 좋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딸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세심하게 배려해준 덕분에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침대는 높이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바꿔주었고 욕실에는 안전바도 설치해 넘어질 위험을 줄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던 이전과 달리 저녁이면 함께 식사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박 씨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약 복용 알림 앱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아스피린, 베타 차단제, 준호가 알려준 앱을 이제는 능숙하게 사용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어려웠던 화면 터치와 버튼 조작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이 환자들에게 처방해주던 약들을 직접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가끔 낯설게 느껴졌어요. 약을 꺼내 한 알씩 입에 넣고 물을 마신 후 복용 완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초 후 정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아버지, 약 잘 드셨네요. 오늘 회사에서 일이 일찍 끝나서 5시쯤 집에 갈게요. 약 복용 기록이 정희에게도 전송된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이제는 딸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어 오히려 좋게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알았다고 답장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준호가 가져다 준 의학 서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의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준호의 의학 논문을 검토해주곤 했어요. 이제는 수술대를 떠났지만 그의 지식과 경험은 여전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특히 심장 판막 질환에 관한 준호의 최신 연구는 박 씨의 40년 경험이 빛을 발하는 분야였어요. 수술 기법은 발전했지만 기본 원리는 여전히 그가 연구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을 열자 준호와 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대로 주말마다 박 씨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은 특별히 집들이와 건강 회복을 축하하는 자리라며 작은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단 것 조금은 괜찮아요. 물론 한 조각만이지만요. 준호의 말에 박 씨는 웃음을 지었어요. 평생 환자들에게 했던 말을 이제는 자신이 듣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미경은 부엌으로 들어가 정희와 함께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왔고 준호는 박 씨와 함께 베란다에 앉았어요. 박 씨는 지난주에 검토해준 준호의 논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제안한 접근법은 흥미롭지만 나라면 좀 더 보수적인 방식으로 시작해 볼 것 같아.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 회복 속도가 핵심이니까. 준호는 진지하게 경청하며 메모를 했어요. 자신이 살린 소년이 이제는 뛰어난 의사가 되어 새로운 의학 지식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준호는 박 씨의 건강 상태도 체크했어요. 혈압은 안정적인지, 가슴 통증은 없는지, 약은 잘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의사와 환자라는 관계를 넘어 서로를 돌보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정희가 준비한 건강식이 테이블에 가득했어요. 박 씨가 좋아하는 생선구이와 채소 반찬들, 저염식으로 조리된 요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반찬들은 미경이 알려준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병원 식단을 참고했대요. 딸의 세심한 배려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네 사람은 저마다의 일상을 나누었어요. 정희는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었고, 미경은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호는 다음 주에 발표할 연구 계획을 설명했고, 박 씨는 요즘 텃밭에서 기르고 있는 허브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세대와 경험이 다른 네 사람이 모여 만드는 따뜻한 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정희가 케이크에 초를 꽂았어요. 박 씨의 건강 회복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준호는 마치 공식 선언을 하듯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혈연을 넘어선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20년 전 교수님이 제 생명을 구해주셨고, 이제는 제가 교수님의 건강을 돌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미경은 감동스러운 눈빛으로 덧붙였습니다. 병원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환자 중에도 이렇게 깊은 인연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우리는 정말 특별한 관계입니다. 정희는 아버지 곁에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생겨 안심이 된다며 기쁨을 표현했어요. 아버지, 혼자 계실 때 항상 걱정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박 씨는 촛불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은퇴 후 느꼈던 공허함과 쓸쓸함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는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네 사람의 인연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밤이 깊어가는 시간, 준호와 미경이 돌아간 후 박 씨는 정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으로 마트에 혼자 다녀온 것, 이웃 할머니와 인사를 나눈 것, 텃밭에 새로운 허브를 심은 것. 작은 일상이었지만 심장 발작 후 다시 얻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아버지의 회복된 모습에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승진 직후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그 어떤 직함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죠. 정말 소중한 건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정희가 출근한 후 조용한 집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심장 발작 후 2달이 지났다. 의사에서 환자로, 독립적인 사람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의 전환이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펜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평생 환자들에게 조언했던 것들을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약을 제때 먹는 것의 중요성,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용기. 그는 계속해서 적었습니다. 내가 살린 한 생명이 다시 나를 살렸다. 인생이란 서로 돕고 의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여정임을 깨달았다.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왔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마지막 문장을 쓰며 박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나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내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살고 싶다. 수술대에서는 내려왔지만 아직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일기를 마치고 박 씨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준호가 보내준 링크를 열었습니다. 퇴직 의사들이 온라인으로 의학 상담을 해주는 봉사 프로그램이었어요. 평생 의사로 살아온 경험을 새로운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직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겠지. 잠시 고민하다 참가 신청 버튼을 눌렀어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약속 시간에 맞춰 약을 복용하고 복용 완료 버튼을 눌렀어요. 한때는 익숙하지 않던 이 작은 기계가 이제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지난주 네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 다른 경험을 가진 네 사람이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져 이제는 하나의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박 씨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새로운 인연들이 그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해 준 것 같았어요. 오늘도 그는 의사도 환자도 아닌 그저 인생의 또 다른 여정을 걷는 한 사람으로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 함께하는 소중한 인연들이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축복이었어요.